예, 계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이 했는데 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헌법이나 계엄법과 같은 법률에서는 이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수단이기 때문에 그 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 77조나 계엄법 2조에 볼 것 같으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교전 상태가 벌어졌거나 혹은 사회 질서가 극히 교란되어서 행정이나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침해됐을 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의 상황에서는 교전 상태도 없었고 그리고 행정이나 법원의 기능들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적 요건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였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차상에 있어서도 흠결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헌법과 계엄법은 여러 가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헌법 89조 제5호는 몇 가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 계엄과 그 해제라고 89조 5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국무회의를 거쳤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도 위헌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정족수를 채워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계엄법 11조 1항에 같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할 때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이게 6시간 지체 정도. 없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여러 절차적인 그런 조항들도 지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민주당의 이야기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국회의장 그리고 야당 등에 대한 구금 시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법이라고 보십니까? 위법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예. 굉장히 심각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지금 헌법 77조는요. 비상계엄 시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의 그 등원을 막았다든지 혹은 심지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당대표라든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라는 그 헌법기관의 기능 수행을 불능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지금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신군부 세력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걸어놓고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능케 한 것도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토를 잠재하거나 국혼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은 것도 내란으로 본 것이죠. 지금 내란죄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정확히 처벌이 좀 어떻게 되는 죄목입니까? 내란죄는 형법이 규정한
죄들 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에 해당합니다. 아, 왜냐하면 내란의 수괴, 가장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예. 그다음에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내란을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면 사형, 무기,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 단지 내란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정도면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괴, 모의 참여 등에 있어서 내란은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굉장히 법정형이 높은 중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야, 체포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체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헌법 84조는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라고 예.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헌법 84조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를 허용하고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죄, 외환의 죄입니다. 아, 자, 헌법 84조는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어떤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에 난입해 했다든지 혹은 국회의장이라든지 당 대표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능케 했다면 5.18 신군부들에 대한 내란죄 유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것도 내란죄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란죄가 될 수가 있다면은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소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그 중에 하나가 내란죄다. 그러면 이제 체포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러한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사실은 헌법이 중요하고 법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향후 이러한 혼란이 진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헌법적인 그러한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장치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럴 것 같으면 검찰 등에서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또 수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체포영장도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해서 체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형사적인 절차와는 별도로 국회는 이게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65조가 대통령 등의 고위공무원의 경우 직무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을 규정한 77조에도 위배되고 그다음에 개헌법 2조 2항에도 위배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 89조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고 나서도 지체 없이 하지 않고 몇 시간 후에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규정한 계엄법 11조 1항에도 위배되고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하나의 중요한 판례 기준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위헌 위법 행위면 안 되고 중대하게 위헌 위법 행위를 해야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대하게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대통령이 직무상의 행위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일 경우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서 탄핵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요건에 해당이 돼서 탄핵이 인용된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 이러한 그 위헌 위법하게 지금 계엄 선포권을 행사했다면 이것이 과연 위헌 위법 행위인 것은 맞는데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냐와 관련해서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선거로 대통령으로 뽑음으로써 신임을 했는데 그 신임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탄핵 소추가 되면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요.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좀 기억해 보자면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작년 10월이었던가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했죠. 지금 이제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탄핵 국면과 조금 부딪힌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에 있어서도 인용 결정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려면 9명 중에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인용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인용이건 기각이건 각하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면은 7명 이상이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공석이기 때문에 6명의 헌법재판관들로는 만약에 이게 탄핵 소추가 돼서 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어떤 그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나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3명 중에 1명이 이제 추가돼서 7명이라 하더라도 7명이면 7명 중에 6명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면 탄핵 파면이 되는데 네. 7명 중에 6명하고 사실 9명 중에 6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7명 중에 6명은 1명만 그 반대한 거고 탄핵에 9명 중에 6명은 3명이 반대한 경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7명 중에 6명이 탄핵에 찬성하기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기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해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려면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9명으로 채워진 후에 이 사건을 심리해서 결정하는 것이 헌정 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